사이비의 달콤한 유혹 피해자가 직접 말하는 진실. 60대 초반의 선옥은 아파트 창문, 머머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처음엔 그리움에 눈물을 쏟았지만 이제는 그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다. 빈집은 너무 조용하고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러간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하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잠들기를 반복하는 일상. 이웃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른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중얼거린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선옥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혼자 사니까 딱히 많이 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오는 거죠. 시장 어귀에서 배추 2포기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꺼내요. 어머, 부인께서 혼자 장 보시나 보네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사려고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부인, 혹시 시간 좀 있으시면 좋은 모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거든요. 건강 강좌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건강식품 파는 곳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죠. 건강 강좌요? 어떤 건가요? 아, 딱딱한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나이 든 우리끼리 모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저도 남편 여인 뒤로 정말 힘들었는데 이 모임 덕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남편을 여의었다는 말에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겪었구나 싶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 모임인가요? 시내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해요. 마음 쉼터라는 곳인데 분위기도 아늑하고 좋아요. 이번 화요일 오후 2시인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부담스러우시면 차 한 잔만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평소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울해지더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혹시 뭔가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냥 차 값만 내시면 되고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정말 그냥 편안한 대화 모임이에요. 그 여성은 김미숙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서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게 고마웠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가볼까 말까? 혹시 이상한 곳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찻집에서 하는 건강 모임이니까 뭐 그리 위험할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요일이 되자 아침부터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뭘 입고 갈까도 고민했죠. 너무 꾸미고 가면 이상하고 너무 대충 가면 예의가 없을 것 같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만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마음 쉼터는 정말 아늑한 찻집이었어요. 입구부터 향긋한 차 냄새가 나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김미숙 씨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찻집 안쪽 조용한 자리에는 이미 7에 8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였고 차분한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금세 편안해졌어요. 저희는 정말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에요. 건강한 삶, 마음의 평안,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요. 김미숙 씨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인상이 참 온화하고 자상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미소가 참 따뜻했죠. 아, 선생님 오셨네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더군요. 뭔가 이분이 이 모임의 리더인 것 같았어요. 그 남성이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도 따뜻하고 눈빛도 진심 어린 것 같았죠. 저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김미숙 씨 소개로 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는 정말 편안한 모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날 모임은 정말 편안했어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법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중년들이 모여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 같았죠. 박정훈이라는 분도 참 좋은 분 같았어요. 경청도 잘하시고 조언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모임이 끝났어요. 차값으로 5,000원만 내면 되더군요. 나올 때 김미숙 씨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네, 좋네요. 다음 주에도 참석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 줄 몰랐네 하는 생각도 들고 내주에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기대감도 생기더군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지난주보다 훨씬 설렘 마음으로 마음 쉼터로 향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모임이 생각났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찻집에 들어서니 이번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군요. 10명 정도? 김미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말했어요. 선옥 씨, 정말 오셨네요. 너무 기뻐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지난 모임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박정훈 선생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옥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도 바쁘다 보니 안부 전화를 해도 엄마 건강하지? 마 바빠서 끊을게.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혼자서 견뎌내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분 잃고 홀로 지내시는 것.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홀로 지낸다는 걸 아셨을까요? 아마 김미숙 씨가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선생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립기만 했거든요. 아들은 멀리 있고 친척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그날 모임에서 박 선생님은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깊어질 뿐이에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 슬픔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진정한 관심과 보살핌으로만 낫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박 선생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세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디셨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임이 끝날 무렵 박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옥 선생님, 오늘 뵈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분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요. 네, 아직도 많이 그리워해요. 그런 마음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언제든 마음이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그러시면서 박 선생님은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힌 카드를 주셨어요. 개인 번호까지 주시다니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간에 한번 오세요. 더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시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시다니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모임이 생각났어요. 특히 우리라 모두 선생님의 가족입니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모임 사람들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죠. 사흘 후 박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에 오시겠어요? 더 편안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서 먼저 연락을 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망설임 없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죠. 다음 날 박 선생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마음치유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아늑했어요. 은은한 조명에 편안한 소파, 벽에는 위로가 되는 글귀들이 걸려 있었고요. 박 선생님이 직접 차를 타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곳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와서 치유받는 공간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다른 분들을 돕게 되었죠. 선생님도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네. 사실 저도 아내를 일찍 잃었어요. 그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서 정말 절망스러웠죠.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 박 선생님도 아내를 여의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떠나시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혼자라는 느낌이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는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밤이 가장 힘들죠. 그럴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다니.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저희 모임에 더 자주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말고 화요일, 목요일 모임도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목요일 모임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인생의 의미, 진정한 행복 같은 것들 말이죠. 선생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오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들어 스스로 쓸모없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날 박 선생님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인생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아들에 대한 걱정,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놨죠. 박 선생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적절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정말 많은 것을 견뎌내셨어요. 그런 강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온 것 같았어요. 아들과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DR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따뜻한 관심과 위로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려. 1달 정도 모임에 나가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거든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박 선생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 정말 소중했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도 조금은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모으다니요?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사실 이 모임을 운영하는데도 작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찻집 대여료도 그렇고 상담센터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우려면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동안 차값 5,000원만 내고 이렇게 좋은 모임에 참석했던 거네요. 박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혼자 부담하셨을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정말 이 모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미숙 씨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모임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얼마 정도면 될까요? 아이고, 정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꽃 한 송이 사는 마음으로 월 2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모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꽃 한 송이 값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하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동의하시더군요.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박 선생님이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여러분의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정한 나눔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 법이죠.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박 선생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선옥 선생님, 오늘 시간 되시면 상담센터로 오시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좋은 소식일까 궁금해서 바로 갔어요. 박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마음, 그 작은 정성이 벌써 큰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특별히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월 2만 원이 3만 원, 4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투자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저는 그냥 모임 후원금을 낸 건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의 작은 믿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자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아이고, 투자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지금처럼 마음만 보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원금의 수익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다른 회원들의 사례를 보여주시더군요. 정말로 적은 금액이 몇 배로 불어난 내역들이 있었어요. 봐보세요. 김미숙 선생님은 처음에 월 2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월 10만 원씩 수익을 얻고 계세요. 이분도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 하시거든요. 10만 원씩 수익이요? 그럼 제 연금에 보탬이 많이 될 텐데.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월 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결과를 보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어떠세요? 5만 원이면 커피숍 몇 번 덜 가고 외식 한 번 덜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건데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선생님의 이 작은 믿음이 큰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박 선생님은 간단한 서류 몇 장에 서명하게 하시더군요. 투자 동의서 같은 건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믿고 서명했어요. 첫 달에는 정말로 5만 원만 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박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옥 선생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선생님의 투자금이 벌써 7만 원이 되었어요. 40% 수익률이에요. 정말요? 5만 원이 7만 원이 되었다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7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었죠? 이제 조금 더 믿음을 보내시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그래서 다음 달에는 10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14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의 믿음이 이렇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큰 마음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세 번째 달에는 2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수익금이 입금되는 게 늦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커져서 정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일주일이 지나고 선생님,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대형 투자처가 생겼는데 지금 큰 마음을 보내시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좀 있어요. 얼마나요?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3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100만 원이요? 그건 좀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냈잖아요. 그리고 300만 원이 된다면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100만 원. 예적금에 있는 돈을 빼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지금까지 거짓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300만 원이 된다면 당분간 생활에 여유가 생길 텐데 결국 결심했어요. 예금을 해지해서 100만 원을 냈어요. 박 선생님이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선생님의 이런 큰 믿음에 반드시 큰 축복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박 선생님께 연락드렸어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이번 투자 건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더 큰 기회가 와서요. 또 다른 투자 기회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집에 있던 금목걸이와 은수저를 가져와 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귀중한 것들을 잠시만 맡겨주시면 담보로 해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후에 물건도 돌려드리고 큰 수익도 안겨드릴게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 남편이 선물해준 은수저 세트 모두 가져갔어요. 이 정도면 끝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돌아오고 큰 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금목걸이와 은수저를 맡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박 선생님에게서 급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선옥 선생님, 지금 당장 상담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일까 걱정하면서 급히 갔죠. 상담센터에 도착하니 박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네, 제 가족에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적인 능력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어젯밤 명상을 하는데 선생님 가족 주변에 어둠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드님 주변이 위험해요. 아들이요?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어둠의 기운을 막지 않으면 3개월 내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해서든 아들을 지켜야 해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한 기도와 정화의식을 해야 하거든요. 뭐든지 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영적인 정화 작업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요. 정화에 필요한 특별한 향이나 촛불,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용까지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해요. 300만 원이요? 그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하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이 없는데. 선생님, 혹시 집이 있으시죠? 잠시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화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갚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을 담보로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 같았어요. 집은 제가 살 곳인데. 선생님, 지금 아드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집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맞아요. 아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집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그 다음 주에 집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은행에서도 어르신, 이런 큰 돈 뭘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망설임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께 돈을 드리니까 정말 안도하시더군요. 선생님의 이런 모성에 정말 숭고해요. 반드시 아드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분의 영혼이 지금 고통받고 계세요. 남편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4, 5세계에서 남편분이 아직도 이승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에너지가 선생님과 아드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니, 그것도 제 때문에? 남편이 정말 고통받고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남편분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남편분도 선생님 가족도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분의 영혼을 위한 특별한 천도제를 지내야 해요. 그래야 남편분도 편안히 쉴 수 있고 선생님 가족에게도 축복이 내려와요. 천도제라.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얼마나 드나요? 이런 특별한 천도제는 500만 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편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데 500만 원. 또 큰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면 제가 뭘 해서든 남편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마련하죠? 보험을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아드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 보험을 해지했어요. 노후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었는데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는데도 각 선생님에게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주변에 질투하는 영들이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남편분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 시기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영이요? 그 영들을 쫓아내려면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해요. 100일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100일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 선생님, 지금 이 순간도 남편분이 고통받고 계셔요. 그리고 아드님 주변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본 환상에서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교통사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동안의 모든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남편분은 더 큰 고통에 빠지고 아드님은 위험에 처하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돈과 정성이 의미 없어진다면, 남편이 더 고통받게 된다면, 아들이 위험해진다면, 알겠어요. 하겠어요. 결국 적금도 해지하고 심지어 생활비 통장까지 털어서 돈을 마련했어요. 먹는 것도 줄이고 전기료 아끼려고
일찍 자고 정말 모든 걸 아껴가며 돈을 모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생겼어요. 이번엔 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몸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어요. 이대로 두면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건강검진비, 치료비 명목이었고요. 그때쯤 되니까 제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선생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이미 박 선생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아들은 안전한지, 제 건강은 괜찮은지, 모든 걸 박 선생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고통받고 있을까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왜?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걸으면서 박 선생님이 요구하신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느라 몸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면서요? 큰돈이 필요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아, 은행에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구나.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갔겠죠. 아, 그건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인데 300만 원씩이나 대출을 받으세요?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병원비 때문인가요? 아들 목소리에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박 선생님이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영적인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다고.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냥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투자요? 엄마가 투자를 하신다고요? 혹시 누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인다니요. 박 선생님이 저를 속일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저를 도와주셨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나 믿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투자라고 하면서 돈만 받아 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야, 너 엄마를 바보로 보니? 나도 그런 건 다 알아. 사실은 아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정말 제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군데요? 어떤 투자인지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너는 몰라도 돼. 엄마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박 선생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요. 그만해. 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박 선생님이요? 엄마, 혹시 종교 모임에 나가세요? 종교가 아니야. 그냥 마음을 치유해주는 모임이야. 엄마, 그게 바로 사입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치유니 힐링이니 하면서 접근해서 나중에 돈을 뜯어내는 거라고요. 사입이라니요.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너 지금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구별 못할 줄 알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돈을 내면 복을 받는다. 안 내면 재앙이 온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아요?
아들 말에 순간 뜨끔했어요. 사실 박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협박이 아니라 제 가족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박 선생님은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영적인 능력이 뭔가요? 그런 걸로 돈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너는 몰라. 내 아빠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요. 아니야. 박 선생님이 직접 보셨어. 내 아빠가 아직도 이승에 미련을 두고 고통받고 있다고.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족들이 반대할 거예요. 특히 자식들은 이런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말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탄이 보내는 유혹이에요. 맞아요. 지금 아들이 저를 말리려고 하는 것도 박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이에요. 민수야, 너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 네?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구원의 일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그 세력들이 너를 통해서 엄마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세뇌당하신 거네요. 세뇌가 아니야. 구원이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서 얼마나 뜯어냈는데요. 뜯어낸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낸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가족을 지켜요?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아들이 점점 화를 내더니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당장 그 모임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는 뭘 어쩔 수 없어. 집에 가서 엄마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을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경찰에 신고라니요. 박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너 감히 박 선생님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기꾼 편을 들면서? 사기꾼이 아니라고. 박 선생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결국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또 박 선생님 욕을 할 게 뻔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문 열어요. 이야기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문틈으로 말했죠. 민수야, 엄마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엄마,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저를 외면하실 거예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이 박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너만 박 선생님을 인정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보다 처음 만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야.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던 분이야. 아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박 선생님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예상하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구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법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아들과 연락이 끊어지니까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로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박 선생님과 모임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보다 영적으로 연결된 이 사람들이 더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아들이 그리웠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었죠. 그럴 때마다 박 선생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것도 사탄의 유혹이다. 견뎌내야 한다. 그렇게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와서 상담센터에 갔는데 그날따라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왠지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상담센터 2층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 박 선생님이 오셨구나 싶어서 일어서려는데 2층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의 웃음소리였는데 평소에 저희한테 보여주시던 자상하고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비꼬듯이 웃는 소리였어요. 이상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창문 쪽으로 두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박 선생님과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박 선생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연인 사이처럼 말이에요. 잠시 눈을 의심했어요. 박 선생님은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그런 분이 젊은 여자와 여보,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네. 그 할머니들이 정말 호구야.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들이 호구라고요? 특히 정선옥이라는 할머니는 정말 대박이야. 집까지 담보로 잡고 보험까지 해지했대. 완전히 우리 손 안에 있어.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를 호구라고 하고 있다고요? 젊은 여자가 킥킥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연기 잘해. 그 자상한 할아버지 연기. 나도 속을 뻔했다니까.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정말 그 할머니들을 사랑해. 돈을 갖다 바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 두 사람이 크게 웃었어요. 제가 박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비웃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저 할머니들은 절대 경찰에 신고 안 해. 자기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거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박 선생님이 또 웃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정선옥이가 아들과 연락 끊었다며? 완벽하네. 이제 완전히 우리 거야. 아들이 뭐라고 했대? 사기꾼이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내가 그건 사탄의 유혹이다. 아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 그 할머니 완전히 넘어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에는 또 뭘 요구할 거야? 집 매도하라고 할까봐. 큰 시련이 온다. 집을 팔아서 더 큰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와, 그러면 완전히 종료네. 그 할머니 갈 곳이 없어지잖아. 그때가 되면 우리 단체 숙소에서 살라고 하지. 월 50만 원씩 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요? 저를 죽을 때까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선옥이 말고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김미숙이도 이번 달에 집 담보 대출받게 했고 박영자 씨는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갖고 왔어. 모든 할머니들이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어. 김미숙 씨도요? 박영자 씨도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젊은 여자가 박 선생님에게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보, 이번 달에 차 바꾸자. 할머니들 돈으로 벤츠 살래. 좋아. 정선옥이 집까지 팔리면 더 비싼 걸로도 살 수 있을 거야. 제 돈으로 제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저를 위해 바친 그 모든 돈으로 저들이 명품차를 사겠다고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죠? 남편의 영혼, 아들의 안전, 제 건강,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 그동안 박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모든 말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선생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사기라고 경고해줬는데 저는 그 아들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저를 구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아들을 밀어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옥 선생님, 오늘 상담센터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인 그 목소리를.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안 됩니다. 꼭 와야 해요. 선생님, 아드님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아들 얘기로 저를 협박하려고 하는군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와서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말에 바로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알겠어요. 또 다른 거짓말로 저에게서 뭔가를 더 뜯어내려는 거라는 걸. 선생님, 저 어제 봤어요. 네? 뭘 보셨다고요? 상담센터에서 선생님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박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건 제 조카예요. 조카가 잠시 도움을 청해서 저희를 호구라고 하시던데요. 이제 정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선옥 선생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러자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요. 알아버렸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가면까지 벗어던진 박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박 선생님과의 전화를 끊은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이 찾아온 건가 싶어서 벌벌 떨면서 문을 열었는데 옆집에 사시는 윤 아주머니였어요. 선옥 씨, 괜찮아요? 며칠 전부터 집에서 소리도 안 나고 우유도 안 가져가시길래 걱정됐어요. 우유를 안 가져갔었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윤 아주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데 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옥 씨, 혹시 마음치유센터라는 곳 다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윤 아주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당했거든요. 네? 윤 아주머니도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윤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박정훈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당한 거죠? 아주머니도 박 선생님을, 아니, 박정훈을 아세요? 박정훈이는 사기꾼이에요. 완전한 사기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그 진실을 다른 사람 입으로 듣게 되다니. 아주머니도 당하셨어요? 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2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김미숙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마음쉼터라는 찻집에서 하는 모임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이요? 그 김미숙이 저에게 접근한 그 사람인가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다들 친절하고 박정훈이란 사람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도 선옥 씨처럼 완전히 믿었어요. 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어요. 꽃 한 송이 값으로라고 하면서 2만 원부터. 그러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남편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 자식들이 위험하다. 온갖 말로 저를 협박했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받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윤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을 팔았어요. 더 큰 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믿고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 돈도 다 가져갔죠. 3억이 넘는 돈을. 그리고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제가 어제 들었던 그 계획 그대로였어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거기서 6개월 살았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시키고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 안 하고 완전히 감금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나서서 찾았죠. 그때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들이. 그렇다면 윤 아주머니 아들도 처음엔 반대하셨겠네요. 처음에는 아들도 말렸어요. 사기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저는 박정훈 말만 믿었어요. 아들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정말 똑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바보 같아요. 제 아들이 저를 구하려고 했는데 윤 아주머니가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집도, 돈도,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도.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선옥 씨는 어떻게 알아챈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윤 아주머니에게 털어놨어요. 박정훈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것부터 저희를 호구라고 부르는 걸 들은 것까지. 역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네요. 저 때도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지금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아직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장소만 바꿔가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저와 비슷해요. 집 잃고, 재산 잃고. 김미숙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였어요. 처음에는 당하다가 나중에는 박정훈 밑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김미숙 씨도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거군요. 선옥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낸 돈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늦으면 정말 집까지 잃어요.
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들.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아들이 지금도 저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드님은 처음부터 엄마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밀어낸 걸 후회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윤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아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아주머니와 저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옥 씨, 나와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박정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윤 아주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아드님한테 연락하고 112에도 신고하세요. 박정훈이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선옥 씨,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네요. 마지막 정산을 해야겠어요. 마지막 정산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박정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도와줘. 위험해. 그런데 박정훈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나 봐요. 이 할머니가 우리 계획을 다 망쳤어. 빨리 처리해야 해.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방법이 있어.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저희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윤 아주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베란다로 피해요.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 베란다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였어요. 민수야, 현관문 너머로 아들과 박정훈이 대치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속인 사기꾼이군요. 사기꾼이라니 말을 조심하시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자발적으로요? 거짓말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게 자발적이라고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윤 아주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온 거였죠. 엄마, 문 열어요. 경찰도 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박정훈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선옥 씨, 후회하게 될 거야. 진짜 영적인 재앙이 닥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훈과 그 일당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르신, 이번에 고발해 주신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정훈은 사기, 협박, 공갈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잃은 돈들은 어르신이 낸 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사치품, 구입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여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금도 있고. 모르겠다. 정말 바보같이.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대출금은 제가 같이 갚아드릴게요. 민수야, 너에게 그런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처음에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제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죠. 아들의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너희 가정에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도 엄마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가족을 잃을 뻔했다는 걸. 혈연으로 이어진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한 달 후, 저는 짐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박정우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아들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윤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옥 씨, 안녕하세요. 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회복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께 경고도 하고. 선옥 씨도 참여하시겠어요? 새로운 모임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모임이라는 말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속이려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도우려는 모임이었으니까요. 네, 참여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컬트 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서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가 당한 고통이 조금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손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진짜 용감해요. 용감하다고. 할머니가 왜? 나쁜 사람들한테 속았지만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창문 너머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져요.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어요. 아들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어 준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차갑게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결국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컬트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